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반딧불 좋아해서 어디 살아요? AK AK? 못 본 것 같은데. 반대부 조선에 왔어요. 그때 두 번 가는 예. 또, 저요. 예. 저는 그때 겨울방학 그때 어린이 문화 가연할 때 들고 왔었고요. 누구 따랐어요? 소연이 엄마 따랐어요? 네. 대한민국 정심? 네. 맞아요? 대한민국 뭐예요? 아, 동굴이. 이케야 이제 우리가 동굴이 님. 밑에 예. 또 그 뒤에는요. 떨지 말고 이야기해. 떨지 말고. 초등학교 갔을 때 어디요? 일본 초등. 아. 네, 그때 그 가이드랑 갔었거든요. 둥이 엄마라는 맞아요? 어. 지금 애기가 몇 학년이에요? 이제 2학년 됐어요. 쌍둥이. 그 옆에는요? 네? 아, 저도 초등학교 가요. 애기 몇 학년요? 3학년, 2학년. 예. 그럼 두 해 뵙겠네? 네. 맞죠? 대화명 뭐예요? 네? 대화명, 우리 카페 대화명. 이하경. 이름이 아, 수명이요. 예. 또, 저는 삼덕초등학교 예. 오셨을 때. 오랫동안 안 잊어먹고 있네. 네. 삼덕청 작년 1학기 때 갔죠? 네. 대화명은요? 기쁨만이요. 예? 기쁨만. 여기 댓글 안 달았다. 잘했어요. 그래요? 네. 대화명 뭐라고? 기쁨만? 네. 근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페이지도 있으니까. 아니 삼덕천하게 엄마 한 분 계시던데 이것도 페이지도 있고. 누가 두 번째 페이지 있다고? 아니, 혹시 확인해 보시라고. 나를 완전히 그래 삼덕천하게 엄마 한 분 계셨는데 쌤 죄송해요. 차일드 마인드로 돼 있네요. 영어로 네, 동심. 그래 여기 있네. 명희 씨 옆에 분은? 아, 네. 아니 얼굴 뵌 분이네. 저요. 아니 두 분 다 뵙고 그 뒤에는 예 처음 뵙 어떻게 알고 왔어요? 지난주에 한번 그 아저씨 엄마랑 상담을 왔었고요. 지난주야? 아니 어떻게 알고 왔냐니까? 그 엄마가 다른 분을 여기 다니고 계시는 분을 아셔가지고 소개시켜줬어요. 그 범어동에 있는 그 저는 아이가 신월초등이고요. 예. 소개시켜주신 분은 제가 정해. 저는 처음 뵙죠. 그 다음에 요 예. 소개 받아가지고 저는 인천맘이라고 해요. 예? 인천맘. 예.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대화면 뭐예요? 긴데요. 아이디 누르. 우리가 도용했어요? 우리가 도용했어요? 아니요. 도민 몰라? 고민을 못해줬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또 처음
언제 왔어요? 저 반디코 도서관 맞죠? 대한명은? 힐스 좋아요. 아, 여기 있었지. 여기도 반딧불에서 왔어요? 그럼 중앙초. 작년에 따라왔어, 같이? 네. 그때 세 분이 온 중에 한 분이에요? 네. 그 키 크는 만 안 와, 이제? 또, 연희 씨 옆에는? 저는 반디풀 도서관에서 있었고요. 그래, 많이 뵌 것 같다. 네. 아, 예, 옆에도 뵙고. 이제 모르는 분 없죠? 없다 치고. 제일 뒤에 분은 어디서 뵀더라? 주얼이 따랐어요? 아, 예. 여기 게시글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7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주제를 이제 지난 학기 때 하던 것처럼 좋은 어린이 책을 통해서 특히 이 히타충 거죠. 안면 마비가 올라간다 지금. 아우 더워. 제가 가끔 학부모 교육 가다 보면 1년에 한두 번쯤 여름에 좁은 공간에 에어컨 켜놓고 문 닫아놓으면요 막 기절할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방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창문도 좀 열고. 추우면 모기님 추우면 아이고 더워요. 따뜻한 데로 가. 특히 이제 좋은 어린이책 중에서 이제 그림책이나 이런 텍스트들 잘 골라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거창하게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이렇게 잡았어요. 물론 중간에 그때그때 필요한 이제 공부 관련 이야기들 뭐 때때로 하겠지만 주로 이제 아이들과 소통,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낼까. 학습을 소홀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그걸 지켜내면서 아이들을 양육할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이 금요일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는 주로 학교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때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주로 초등 저학년 엄마들이 중심이니까 제가 지금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이제 저학년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을 이제 담당하고 있어서 학교 강의를 통해서 이제 공부 이야기를 주로 하고요. 그래서 혹시 공부 이야기가 급하신 분들은 제가 학교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동영상을 우리 카페에 올리잖아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니까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더 급하신 분은 따로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어떤 학기에는 이제 학기 내내 공부법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일을 이제 오랫동안 해오고 또 제가 아이를 키워보고 또 제 이웃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해보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공부가 아닌 거죠. 아이들과의 관계, 또 엄마 자신의 안정, 행복, 이런 게 중요하죠. 올해도 이제 긴 겨울을 이기고 엄마들이 이렇게 오셔서 제가 쭉 보니까 겨울방학이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2월쯤 되면 엄마들 상태가 안 좋아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 어떤 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죠.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4시간마다 한 번씩 밥을 먹어야 해요. 그래야 이제 공복감을 느끼지 않고 활동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생물학적 공급 말고 또 이제 우리 정신적인 영역, 그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나를 충분하게 하는, 나를 만족하게 하는 어떤 다른 것을 내가 이제 공급받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긴 겨울 동안 이 공급이 단절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고민은 이제 이 겨울 방학 때도 사실은 제 강의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겨울 방학이 된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새끼 이렇게 해먹여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엄마들 모이기가 쉽지 않고, 또 아이들 다 데리고 오면 난장판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요일 강의는 주로 아이들과의 소통, 또 행복하게 아이 키우기,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제 특별히 이제 사실은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학년 또는 유아를 둔 이제 엄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이거죠. 이제 학습과 관련해서 사실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아이들을 좋은 어린이 책으로 양육하는 것인데, 많은 엄마들이 여기에 대해서 서툴고, 또 좋은 어린이 책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또 책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지,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이제 말할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그걸 이제 하도록 하고, 학교 강의를 통해 3월 이제 마지막 주부터 이제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이 시작되고, 지금 학기 초라서 이제 각 학교 그 담당 선생님들이 이제 전화 막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이제 다 잡히는 대로 제가 우리 카페에 따로 공부하기도 하고, 3월 제일 첫 강의는 개성초등학교 강의예요. 주제는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공부법. 개성초등학교 강의나 또 4월달에 가면 여기 우리 연구소 근처에 조암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조암초등학교 학부모 있어요? 없어? 조암초등학교에서도 작년에 제가 주로 이제 초등학교 가면 주로 잠수의 영웅법을 주로 소개했죠. 30개 학교 중에서 25개 학교에서 저학년이니까 이제 전부 초보잖아요. 그래서 잠수의 초보 영어 공부법, 교육청에서 발간된 교재대로 하면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 이런 주제로 주로 말씀드렸고, 올해는 제가 이제 초점을 바꿔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책 읽기 또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법, 이걸 가지고 이제 학부모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소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체험학습, 여행 이런 걸 가거든요. 그걸 제가 제목을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기행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카페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다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뭐야, 우리 저 김해에 가면 클레이 아크라는 아주 유명한 미술관 있죠. 엄마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클레이 하면 도자라는 뜻이고요, 흙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크 하면 이제 건축이라는 뜻이에요. 아키텍처. 그 클레이 아크에서 도자와 건축의 만남, 이걸 주제로 이제 세운 특수 미술관이죠. 경남 김해에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그게 개관해가지고 이제 잠순회 지인들하고 수십 명이 간 적이 있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4월 2일날 우리 연구소의 3번째 인문학 기행 장소를 클레이 아크 김해로 잡았어요. 또 여기에는 제 노림도 숨어있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카페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부산, 경남, 거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가끔씩 막 서울에서도 연구소 이제 막 가족들이 내려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수고도 들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한번 만나면 엄마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체험학습을 겸해서 그 지역 엄마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이런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카페 게시물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농담 비슷하게 써놨는데 19번의 수업 중에 15번 이상 오시는 분들은 우리 연구소 이제 영어 수학 교실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이게 좀 건방지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신청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보낸다는 게 아니라 빈자리가 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소화할 수 있는 아이들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고학년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데 원래 한 10명 정도를 제가 돌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13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학년 수학 우리 모기님이 하는데 물어보니까 몇 명을 자기가 맡고 있는지 모른다 하더라고. 한 우리 모기님도 한 10명 정도 할 수 있는데 10명을 넘었죠. 10몇 명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혜 친구님이 저 잠수냉어 초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몇 명 하더라? 거기도 20명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집중 듣기만 하니까. 근데 20명 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안면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분들을 자꾸 받다 보니까 우리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을 넘어서서 아마 추가로 보내기는 어렵지 싶고요. 오는 분들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잘 안 그만두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섭섭하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제 책 읽기 수업 하거든요. 어린이에 대한 인문학 수업, 책버스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그 수업에는 이제 아무런 그 자격이나 조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맞고 팀이 짜여지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저하고 노는 거죠. 엄마한테 속상한 일 당한 아이들이 이제 마음을 풀고 뭐 이렇게 엄마 욕도 좀 하고 뭐 동생 욕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 이렇게 엄마들도 왜 보면 스트레스 받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누구한테 그 신뢰할 만한 누구한테인가 이렇게 친구나 뭐 이렇게 멘토를 만나서 그걸 털어내고 말하고 이러면 좀 많이 좋아지죠. 근데 이제 속에 계속 담고 있으면 이게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속이 더 이제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책 읽기를 통해서 학습적인 영역의 성장, 발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이제 수업이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책벌 수업이죠. 아이들과 제가 친구가 되는 작업 이런 걸 하는 거고. 이번 학기 동안 이제 주로 제가 다룰 그림책을 이제 우선 생각나는 데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이 위에도 이제 많은 책들이 있을 텐데 이 책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함께 읽고 또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할 말 있습니다. 꾸준히 오시면 이제 제가 엄마들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제가 계속 뭘 물어요. 대하면 뭐예요? 하고 애기 몇 학년이에요? 하고요. 어떻게 왔어요? 하더라도 혹시 상처받지 마시기로. 제 기억력이 이제 노쇠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진짜 기억력 좋았거든요. 그리고 인상적이면 제가 바로 기억해요. 예를 들어 우리 카페 댓글을 인상적으로 단다든지 이러면 이제 금방 기억하고요. 써니 윤희님처럼. 근데 댓글도 안 달고 잠수 타고 계속 있으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요. 어떤 분들은 몇 년을 계속 물어가지고
옛날 호시오치에서 제가 강의할 때 창가에 어떤 젊은 엄마 둘이 조용히 싹 와서 듣고 조용히 가는 거라. 다른 언니하고 어울리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궁금해가지고 물어요. 그러면 대답해. 그리고 또 다음 주 되면 또 몰라가지고 묻고. 그래서 몇 년을 물었어요. 결국은 그 두 분이 지금 우리하고 아주 이제 함께 살게 된 아주 친한 연구소 식구가 됐죠. 오늘 안 보이네. 그 제가 묻는다는 건 친하고 싶다 이런 뜻이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네, 그리고 출석부 적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잠깐만요. 제가 모르는 분들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정보를 제가 기억하려고요. 너무 적었어요? 다시 적었어요. 자, 좀 돌려주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제가 기억한다고 생각한 분은 안 적어도 돼요. 좀 돌려주세요. 오늘 첫날인데 제가 이제 첫 이야기를 이제 어떤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날까를 고민하다가 좀 그림책이 아니고 이건 좀 길기도 하고 이래서 좀 망설여지긴 했지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책,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첫 시간을 이제 함께 하려고. 저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우리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었는데 어우 얼마나 감동적인지 읽다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오늘 내일 읽다 또 울 것 같아가지고. 참고로 제 강의를 들으시는 손수건 필수인 거 아시죠? 나중에 뭐 마스카라 다 지워져 가지고 막 옛날에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린이 서점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12년째 했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어떤 막 갑자기 막 자기가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갑자기 강의 듣다 막 뛰나가더라고. 너는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뛰나갔나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시 오더라고. 강의 끝날 때쯤. 왜 뛰나갔냐고 하니까 목 놓아 울고 싶어서 차에 갔대. 그리고 차에 가서 막 실컷 울고 왔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 강의 도중에 보니까 팬더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새카맣게. 나 몰랐거든. 나 여자들 뭐 마스카라 한다는 거 이런 거 몰랐거든. 근데 확 울다가 있잖아요. 이 마스카라 번져가지고 눈 주변이 새카맣게 흐르대요. 팬더처럼 막 되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 겨울을 나누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제가 늘 이제 어머니들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젊은, 제가 볼 때 어린 엄마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워왔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있었던 이런저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내가 아는 범주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뭐 뚜껑도 열리고 뭐 하는 거지. 남이야 키우면 뚜껑 안 열리거든요. 우선 이제 이 위로를 드리고 시작해요.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어요? 손 들어봐요. 어느 정도 읽어보셨는지. 반도 안 되네. 반쯤 되나? 이 전설적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는 것만으로도 뭐 사실은 제 강의를 다 한 것 같은 꽃들에게 희망을. 내가 나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신 전 세계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선 한 애벌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애벌레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닮았습니다. 더 나은 삶, 진정한 혁명, 그리고 진정한 혁명의 존재를 믿으신 나의 아버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트리나폴로스. 저는 이 양반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뉴저지에서 산다는데 하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서. 뉴저지가 어딘지 알죠? 대구로 말하면 달성군쯤 되는 뉴욕 옆에 붙어있는 주 이름이에요. 뉴욕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뭐 알란가 모르겠네. 제 1장. 저는 뉴저지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 동네 아저씨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아, 참. 저기 남은 책이 한 권 있긴 한데. 그냥, 제가 이제 너무 책이 이제 그림이 많고 이래서 다 찍어오진 못했고요. 중요한 장면만 보여드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장. 아주 옛날 작은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던 나를 깨고 나왔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세상 안녕. 햇빛 속으로 나오니까 정말 환하구나. 배가 고픈걸? 이런 생각이 들자 호랑 애벌레는 자기가 태어난 곳인 초록빛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뭇잎을 다 먹자 또 다른 나뭇잎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호랑 애벌레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몸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게 분명해. 그저 먹고 자라기만 하는 건 따분해. 그래서 호랑이벌레는 오랫동안 그늘과 먹이를 제공해준 정든 나무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벌레는 그 이상의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갖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풀과 흙, 구멍, 작은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이 호랑이벌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호랑이벌레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벌레는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들과 마주쳤습니다. 호랑이벌레는 유난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이야기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호랑이벌레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들은 삶에 대해 나보다도 아는 게 없어. 호랑이벌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는 무척 바삐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 떼를 보았습니다. 호랑이벌레는 그들 틈에 끼어들었고 그러고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둥은 꿈틀거리며 서로 밀고 올라가는 애벌레 더미, 말하자면 애벌레 기둥이었습니다. 애벌레들은 꼭대기에 오르려고 길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있어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호랑이벌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벌레는 새봄에 물이 오르는 나무처럼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찾으려는 것이 어쩌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호랑이벌레는 들뜬 마음으로 옆에 있는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저 애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 그러자 그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나도 방금 도착했어. 아무도 설명해 줄 시간이 없나 봐. 다들 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애쓰느라 바쁘거든. 호랑이벌레가 또 물었습니다. 저 꼭대기에는 뭐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 저기에 가려고 서두르는 걸 보면 아주 멋진 곳인가 봐. 나도 빨리 가봐야겠어. 잘 가. 그 애벌레도 수많은 애벌레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호랑이벌레는 새로운 호기심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애벌레들이 잇따라 호랑이벌레 곁을 지나 기둥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야. 호랑이벌레도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산더미 같은 애벌레들 틈에 들어간 뒤 처음 얼마 동안은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벌레는 사방에서 떠밀리고 채이고 밟혔습니다.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발밑에 깔리느냐. 호랑이벌레는 밟고 올라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벌레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위협과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호랑이벌레는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위협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오로지 남을 딛고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이 실로 큰 도움이 되었고 호랑이벌레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그럴 때면 특히 불안의 어두운 그림자가 호랑이벌레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림자는 이렇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루는 하도 화가 나서 그림자의 속삭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도 몰라. 그런 건 생각할 시간도 없단 말이야. 그때 호랑이벌레 밑에 눌려있던 노랑애벌레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호랑이벌레는 얼버무렸습니다. 혼잣말을 한 것뿐이야.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야. 노랑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실은 나도 그게 궁금했어. 하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스스로 생각해도 이 말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는지 노랑애벌레는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른 애들은 아무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틀림없이 멋진 곳일 거야. 하지만 노랑애벌레는 또다시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호랑이벌레는 근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밑바닥도 아니고 꼭대기도 아니니까 중간쯤에 있는 게 분명해. 노랑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들은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벌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왠지 불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랑이벌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집념을 잃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나눈 그 애벌레를 짓밟고 올라갈 수 있을까? 호랑이벌레는 노랑애벌레를 피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날 다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노랑애벌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올라가느냐 둘 중 하나야. 호랑이벌레는 이렇게 말하고는 노랑애벌레의 머리를 밟고 올라섰습니다. 노랑애벌레가 슬프게 바라보고 있는 눈빛에 호랑이벌레는 그만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짓을 하면서까지 올라갈 가치는 없어. 호랑애벌레는 노랑애벌레의 머리에서 내려와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러자 노랑애벌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날 혼잣말을 하는 너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미래의 희망을 품고 이 삶을 견딜 수 있었어.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이런 생활을 계속할 마음이 사라졌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생활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랐어. 하지만 지금 나를 바라보는 너의 다정한 눈길을 보고 내가 이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됐어. 나는 너와 함께 기어다니며 풀이나 뜯어먹는 생활을 하고 싶어. 호랑이벌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기둥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호랑이벌레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그것은 위로 올라가는 일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노랑애벌레야, 우리는 어쩌면 꼭대기에 거의 다 왔는지도 몰라. 우리가 서로 도우면 금방 꼭대기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노랑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아니라는 것을. 노랑애벌레가 말했습니다. 내려가자. 그래, 좋아.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수많은 애벌레가 그들을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막혀서 답답했지만 그들은 함께 있어서 행복했고 눈과 배가 밟히지 않도록 서로 끌어안고 커다란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말았습니다. 그들은 꽤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자신을 밟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둥글게 말았던 몸을 펴고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어느덧 애벌레 기둥 옆으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호랑애벌레 안녕, 노랑애벌레 안녕. 둘은 파릇파릇한 풀밭으로 기어갔습니다. 배를 채우고 한숨 자려고요. 잠들기 전에 호랑애벌레는 노랑애벌레를 꼭 깨안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건 저 무리 속에서 짓눌리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정말 그래. 노랑애벌레는 방긋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3장 노랑애벌레와 호랑애벌레는 풀밭에서 신나게 놀며 파릇한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통통하게 살이 쪘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쉴 새 없이 남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한동안은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로 껴안는 것조차 지겨워졌습니다. 둘은 이제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또다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무언가가 더 있는 게 분명해. 노랑애벌레는 호랑애벌레가 고민하는 것을 보고 호랑애벌레를 더욱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생각해봐. 우리가 떠나온 그 끔찍한 혼란보다는 지금의 평화로운 생활이 훨씬 낫지 않니? 호랑애벌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내려온 것은 실수였는지도 몰라.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번에는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을 거야. 노랑애벌레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우린 멋진 보금자리가 있고 서로 사랑하잖아. 그걸로 충분해. 꼭대기를 기어오르는 저 외로운 애들보다는 우리 생활이 훨씬 나아. 노랑애벌레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호랑애벌레는 노랑애벌레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위로 올라가는 일에 대한 호랑애벌레의 미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기둥이 호랑애벌레의 머리에 달라붙어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랑애벌레는 날마다 그곳으로 기어가서 위를 쳐다보며 저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꼭대기는 여전히 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기둥에 뭐 있는지 알아요? 제가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제가 주로 초딩 아이들하고 놀고 있잖아요. 근데 고3 엄마들이 3명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왔어. 원서 낸다고. 그 중에 2분이 원서질에 성공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갔고, 하나는 안타깝게도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 중에 두 아이가 이제 대검고등학교, 자사고죠, 자사고. 대검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전교 10등 안에 드는 두 아이가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 제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얘들은 이제 둘 다 공교롭게도 이제 국사를 안 하고 제2외국어를 선택을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서울대는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이죠. 서울대를 가려면 이제 제2외국어를, 문과에서는 제2외국어를 반드시 해야 하고 또 국사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안 한 걸로 봐서 이제 그냥 연고대를 갈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아이들인데 수능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하나는 0.8%, 하나는 1.34% 이렇게. 그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온 거죠. 이게 잘한 거죠. 당사자들은 잘했다는 생각 하게요, 못하게요? 당사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점 몇 프로 받은 아이는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 거야. 수학에서 한 문제를 실수해가지고. 그러면 한 문제만 더 맞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0.8% 받은 아이는 아까 연고대를 목표로 한다고 했죠? 서울대는 이제 준비를 안 했으니까 자 0.8% 받고 연대나 고대의 가장 최상위권 학과를 안심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래.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연대 경영학과의 평균 그 카트라인은 보통 평균적으로 0.5%에서 0.6%, 몰리면 0.2%, 그죠? 펑크가 나면 뭐 0.8%, 어떤 해는 막 1점 몇 %도 합격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아이한테 다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세 군데 대학을 낼 수 있어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그 각 대학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가군에 서울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나군에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있어. 다군에는 기타 대학들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가군에 서울대를 내면 나군에 연세대, 고려대를 낼 수 있고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다군에는 뭐 서울시립대나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제가 3번 원서를 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서울대는 안 내죠.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럼 나군에서 연대나 고려대를 하나 선택하면 가군에서 서울대 밑에 뭐가 있겠어요? 성균관대, 서강대가 있어. 그래서 성균관대, 서강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군에서는 기타 대학을 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시에서 원서를 내는데 제가 딱 찍어줬어. 이 점수면 쫄지 말고 제일 가고 싶은 학과를 내라. 문과에서 로망이 다 경영이죠, 경영. 어쨌든 그래서 냈는데 둘 다 쫄아가지고 제가 시킨 대로 안 했어. 집에 가서 아빠들하고 회의를 해보더니 다 쫄아가지고 첫째 아이는 0.8%를 받은 아이는 고려대 영문과를 냈어요. 대검에서 문과 2등을 했는데 수능으로. 고려대 영문과가 당연히 합격했겠지. 그죠? 또 하나에는 들으니까 한양대를 합격했다 하더라고. 한양대를 합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연고대를 못 냈다는 뜻이에요. 연고대 밑에 한양대가 있고 서울대 밑에 서강대, 성균관대가 있어요. 그런데 성균관대 뭐 이런 경영학과를 냈다 떨어지는 건가 봐. 제가 한번 시킨 대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냈으면 됐거든요. 원래 연세대 경영학과는 후보 150분까지 합격했어. 웃기죠? 100명을 모집하는데 100명을 모집하는데 후보 150분까지 합격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연세대 경영학과에 낸 모든 아이들이 다 서울대학교로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가군의 서울대학교와 최상위권에 있는 제일 우수한 애들이 가군에 당연히 서울대학교를 내겠죠. 나군에는 3분의 2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내고 3분의 1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내고 이렇게 내고 있다가 서울대에 합격하면 등록을 서울대에 하는 거야. 그러면 B죠? 그럼 후보를 이제 합격시키는 거야. 100명이 연세대 경영학과 합격했다가 이 중에 거의 한 8, 90명이 서울대학교 옮겨가요. 그럼 후보 90분까지 합격하는 거라. 후보 90분까지 합격한 애들 중에 또 다시 이 아이들도 서울대 합격해서 가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 후보 150분까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카트라인이 아니라 좀 내려가서 이걸 보고 입시에서 펑크라고, 펑크. 그 연세대 경영학과의 평균 모집 단위의 수능 성적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카트라인에 있는 이 입시용으로 하면 문 닫고 들어가는 아이들은
1.5%가 이렇게. 그러니까 성균관대 한양대 경영학과도 못 갈 아이들이 연세대 경영학과를 간 거지. 몇 명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는 서강대 경영학과, 한양대 경영학과를 간다 하더라고. 예? 자사고 같은 데서는 수시를 기대하면 안 돼요. 외고나 자사고는 공부 잘하는 데 많이 모여 있으니까 수시는 주로 문과 수시는 별거 없어요. 주로 내신 성적이죠. 뭐라고요? 어디를? 그 목표에 따라 다르죠. 그 아이의 특성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이래가지고 수능에 강하다면 뭐 또 아이가 목표하는 대학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무조건 외고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자사고나 외고를 무조건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내신을 잘 받으려면 일반인 문계고등학교 동네 가까이 있는 데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그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 면학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다 경신 대륜 가는 거라. 경신 대륜 가면 무슨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여기 지금 어디지? 구름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을 줄 알고. 근데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고대 영문과 간 엄마가 저하고 이제 친하고 제가 하는 성경공부 모임에도 꾸준히 나오고 이랬던 엄마랑 대동고등학교 자사고 가면서 갑자기 학부모들 모임 가더니 저한테 안 오더라. 여기서 애벌레들끼리 막 대화하더니 이제 높이 올라가보자. 꼬물꼬물거리면서 서로 높이 올라가는 길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2월 말에 전화를 해봤잖아. 야, 니 요즘 왜 소식이 없는 거니까. 학교 어디 됐는가 당연히 됐대. 그러니까 애 기숙사 됐는가 기숙사 됐대. 그래가지고 이번 일요일에 이제 올라갔어요, 서울에. 제가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전화를 했거든. 근데 이 엄마가 애가 원하는 고려대학에 갔잖아. 연고대 중에 하나예요. 물론 관은 좀 아쉽지만 갔어. 그리고 장남이에요. 원하던 자사고 가서 성적도 잘 받았어. 그 정도면 뭐 서울대는 아예 생각도 안 했으니까 입시 결과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엄마의 전화 목소리가 살아있지 않은 거라. 풀이 푹 쪄가지고 완전히 다운돼 있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지 이제. 우리 엄마들로 말하면 꼭대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그죠? 큰 돈을 벌어서 이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이 꼭대기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엄마들의 꼭대기는 어디예요? 애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게 엄마들의 꼭대기일 수 있죠. 여기 꼭 이 애벌레들처럼 남편 만나가지고 막 끌안고 연애하고 막 결혼해가 살고 이럴 때는 또 뭐 살만하다가 그것도 지겨워지죠. 여기 보니까 꼭 그러나 보네. 서로 끌안고 뽀뽀하는 것도 뭐 이제 지겨워졌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들은 이제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꼭대기를 올라가려고 하지만 엄마들은 대부분 이제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집에 들어앉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 정체성에 이제 혼란도 느끼고 내가 꼭 애 키우려고 뭐 밥이나 하려고 뭐 그 대학에서 공부했나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를 키우는 것을 통해서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해요.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하죠. 물론 이제 직장맘도 있지만 그 이제 대표적인 엄마가 바로 제가 전화한 그 엄마잖아요. 그 장남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키웠어. 그래서 저 성서 지역에서 중학교 때 늘 전교 1, 2등을 하고 이래가지고 자사고를 받고 자사고 안에서도 성실해가지고 제가 이 애를 여러 번 만나 상담도 하고 했는데 성실해가지고 이제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문대학을 갔어. 기숙사도 됐어. 근데 엄마 전화해보니까 엄마가 이거 왔나 모르겠네.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자기 경험으로 아는 거죠. 이걸 보고 정신과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제 강의를 뭐 우리 카페 들어와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정신과적으로 말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지만 그 아이가 잘 되는 것이 목표야. 근데 아이가 잘 돼. 그럼 내게 큰 뭐 기쁨이나 만족이 올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잠시. 물론 합격하면 기쁘지. 수능 성적 잘 받으면 기쁘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지속 가능한 만족, 내가 바라던 무엇, 그게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제 딱 목소리 들으니까 그 증세라 우울증이 우울증.
우울증의 이제 구체적인 그죠? 이런 우울증을 보고 빈둥지 증후군 이렇게 말하죠. 아이는 자기를 떠나가고 차나면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알아요? 오늘 다 해봤죠? 둘이 있으면 둘째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니까. 첫째, 오로지 첫째.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다운돼 있고요. 이제 목표를 상실한 거라. 아이고. 우린 여기 오시는 분들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니까 제가 좀 힘 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오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수영을 할 때도 물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 아이를 키우는데도 힘을 빼야 정말 아이하고 소통하고 아이의 물려받은 좋은 재능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엄마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엄마들 모임 가져요. 유치원 때부터 또는 요즘 문센 가더라. 어떤 엄마가 저는 문센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가길래 난 문센이 아문센인가 하면서 문센 나중에 보니까 문화센터도만 문화센터. 문화센터부터 엄마들 만나서 팀 짜고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막 하죠. 그럼 뭔가 막 힘이 막 생기잖아. 불끈불끈 막 이래서는 안 돼 하면서. 최근에도 우리 연구소 끊은 엄마가 있어요. 왜 끊었냐 했더니 그동안 어디 친척들하고 여행을 갔어. 가족들하고. 그 남편 쪽 가족들이 전부 유전자가 좋아가지고 다 잘 됐고 공부 잘하고 이런 이제 시댁을 둔 엄마인데 가족들하고 이번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거 가서 계속 다른 말을 들은 거라. 누구 그러면 안 된대 이래야 된대 막 힘을 내게 하는 있잖아요. 뭔가 그래 두 주먹 불끈 쥐고 막 있죠. 이거 해봐서 다 알 거라. 뭔가 막 그냥 있어도 안 될 것 같은 막. 그래서 힘이 나잖아요. 힘 나면 어떻게 돼요? 사고 친다니까. 힘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반대예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힘을 빼고 그죠? 내가 정말 이 애벌레들처럼 먼저 우리 안에 엄마들 안에 깊은 만족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쉬워져요. 여유 있어지고 기다려줄 줄 알게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죠. 기다려주면 된다 이렇게 말해. 근데 내가 기다릴 수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3초를 못 기다리겠다. 애 가만히 있는 꼴을 보는데 3초. 제가 성격 급한 거 다 알죠. 저는 막 바로 욕 나오고요. 저는 교양 이런 게 없어요. 바로 발로 차고 욕하고 막 3초를 못 기다리는. 저는 딱 4시간 지나가면 배고프잖아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짜증내. 이건 생리적인 것이라서 제가 교양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똑같더라고. 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3초를 못 기다리겠어요. 해락했는데 바로 군대식으로 안 하면 바로 내가 발로 차고 막 이렇게 정말 기다릴 수 없더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내 인생에 만족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걸 우리 아이 어린 시절에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이 애벌리 얘기가 어찌 제 이야기 같은지.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이게 좀 미안한 말인데, 좀 역겹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그렇게 했어요. 3형제가 있었어요. 형, 저, 동생. 아버지가 평소에 이제 자기 죽음을 예감하고, 이제 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엄마한테 항상 한 이야기가, 혹시 내가 죽고 나서 셋을 다 공부를 못 시키겠거든 둘째를 공부시켜. 제가 그 둘째잖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유아 시절에, 물론 유아 때 다 그런 소리 듣지만 천재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 자랑 좀. 그런데 진짜 시골 외갓집에, 전라도 외갓집에 초등학교 때 가니까 저보고 다 김판사 왔나 이 카라고. 그 시골 어른들 사이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장래가 촉망된 아이로 평가됐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돌아가셨어요. 왜 안 들려?
아, 아. 그리고 나서 처음 한 3년? 3년 정도는 엄마가 이제 우리 셋을 키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는 섬유공장 노동자였는데, 그 대구 섬유산업에서 이제 그 유행하는 말을 그때 일본말로 히마라는 게 있어요. 히마. 엄마가 종사하는 그 섬유산업이 겨울이 되면 일감이 없어요. 그래서 쉬는 걸 보고 일본말로 히마진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겨울 방학 동안, 겨울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직종으로 가는 거라. 그 다른 직종으로 가면 이제 기숙사 들어가서 일해야 돼요. 그 우리 삼형제를 엄마가 도저히 케어할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제가 4학년 때 이제 친척집을 갔죠. 동생도 또 어떤 친척집, 형도 이렇게 3명이 각 다른 친척집에 갔어요.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그런 이제 가난의 여파로 우리 삼형제가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들은 소리는 있죠. 자 똑똑하다, 장래가 촉망된다, 뭐 김판사다, 뭐 천재다, 뭐. 그러니까 제 속에서 이제 공부에 대한 한이 생기는 거예요. 아쉬움. 근데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공장 다니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했거든요. 중학교 검정고시를 하고 정말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형이 검정고시 한 다음에 딱 먼저 고등학교 딱 가더라고. 엄마가 이제 그때는 삼형제를 다 모아가지고 다시 키우기 시작했는데, 형이 고등학교 딱 가니까 엄마가 형 하나 고등학교 보내기도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더 이상 소매공장에서 막 종강이 실 끼우고 이런 일을 못하고, 그때 무슨 일 했는가 하면 서문시장 지하에 가면 약밥 팔고 김밥 팔고 이런 식당가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거기서 이제 주급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얼마씩을 받으면서 김밥 만들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형을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너무 가고 싶었지만 내가 딱 눈치를 보니까 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재빨리 포기하고 제 살 길을 찾았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그때 공고라도 가고 싶었어요. 연합고사를 쳤어. 그 당시에 연합고사에서 이제 인문계보다 더 높은 카트라인이 이제 대구 상고나 대구 온고였거든. 제가 대구 온고를 합격했어. 근데 도저히 뭐 보내돌 형편이 안 돼요. 공고라도 가면 2급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뭐 기술을 배워서 어떻게 취직할 텐데, 그래가지고 공고는 못 가겠고, 이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택한 것이 직업훈련소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국비 직업훈련을 많이 세웠어요. 요즘은 그게 다 변해가 기능대학이라고 돼 있다고. 지금도 대구 가면 평리동에 대구 기능대학이라고 있어요. 저 평리동에서 이연동인데 보면 상업은행 내거리입니다. 그 서울에 그런 직업훈련이 하나 있었는데 정수직업훈련이라고 해요. 박정희와 유경수가 세운 직업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정자가 박정희 정자고 숫자가 유경수 숫자거든. 이제 그 재단을 유경재단이라고 부르고요. 어깨동무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막 시끄러워진 정수장학회라고 하는 시끄러워진 그 직업훈련을 제가 들어갔어요. 그 직업훈련은 17살에 들어갔는데 1974년, 77년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74년도에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날 간첩 문세광이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을 저격했잖아요. 이거 모르지? 박정희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유경수가 맞았잖아. 유경수가 누군지 알아요? 아, 진짜 알아? 네. 현대사에 관심이 좀 있네. 유경수 여사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엄마를 대신해서 아가씨였던 박근혜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어. 정상적이라면 제가 77년도에 직업훈련을 들어가 정수직업훈련을 입학을 했는데, 입학식에 엄마가 와서 축사를 해야 돼. 근데 그때 박근혜가 왔다니까. 박근혜가 저보다 몇 살 많은가 모르겠네. 내가 17살이고 박근혜는 20대 중반. 그 악수도 했잖아. 네, 한국 현대사의 산 증인이에요. 그 직업훈련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상도야, 형이 경북대학교 여과대학에 합격을 했다 하면서 막 있잖아. 나중에 들으니까 엄마가 뭐 서문시장이 떠나가도록 그랬대. 형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중학교도 못 다니고 이랬는데 검정고시에서 대륜고등학교 가고, 예.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거야. 사실은 서울대학교 공대하고 같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다니던 비산동에 있는 우리 모교회의 어른들이 엄마를 생각해서 떠나지 말고 대구에서 이제 의대를 다니라고 해가지고, 예, 경대 의대를 들어갔대. 그 의대를 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이제 쭉 지켜봤는데, 아유,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분이 나더라. 여러분도 그렇죠? 여동생이 내보다 더 잘 산다, 뭐 예를 들면 좋은 차 뽑았다, 축하가 됩니까? 안 돼. 이 인간이 희한하다니까요. 형제간에 잘 돼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면 정말 기뻐하시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 형제간은 샘나요, 비교되고. 그냥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별거 없죠. 알고 보면. 여러분들 뭐 자기 속을 다 들여다봐서 알겠지만, 아우, 진짜 분이 나더라고요. 그 제가 직업훈련을 졸업하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3대 가구 회사 중에 하나인 동일가구라는 데 취직해 있었어요. 제가 뭐 했는가 하면 가구를 만들면 그 가구 앞에다가 이제 조각 장식하는 거 있죠. 제가 조각 전공이거든. 나무를 이렇게 평면 조각을 해서 그 농 같은 데 앞에 붙이는 그 조각을 제가 했어요. 동일가구에서 조각을 했는데, 조각을 하려면 자기 개인 조각칼이 다 있어요. 마치 예술가들처럼. 예술가는 아니지만 조각칼이 막 수십 개가 되는데, 둥근 조각칼, 뾰족한 조각칼, 평평한 조각칼, 뭐. 형이 의대를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바로 있잖아요. 제가 조각칼 주머니를 확 말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니까. 그리고 나도 공부하겠다고 그날로 대구로 내려왔어. 그 다시 엄마하고 합류한 거죠. 근데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아무리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저는 진짜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예요. 아무런 학원 안 다니고 사교육 없이 검정고 순수하게 제가, 그것도 형 보다가 조그만 방구석에 처박혀서 돌아다니던 형 보던 교재 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했다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기초가 완전히 이제 허술한 거죠. 영어 같은 거 뭐 특히 수학 같은 거. 진짜 제가 경북대학교 법대를 들어간 건 정말 운이 좋아서 들었어요. 이야기 하려고 하면 진짜 긴데, 그것도 재수로 더 재수. 전두환 장군의 은혜로. 어떤지 알아요? 전두환의 장남이 지금 우리 어린이 책을 많이 내는 시공사 대표잖아. 그 전두환이 저하고 저는 이제 원래 79학번이라 되지만 공장 다니고 검정고시 한이라고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전두환의 장남이 81학번이라. 근데 전두환이 지금 막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80년도에 79년도에 12.12 사태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80년도에 딱 장충체육관에서 지가 대통령이 됐잖아. 그때 우리 국민선거 대통령 뽑은 게 아니고요.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통일지체 국민회의 하면서 5,000명을 국민의 대표로 막, 그 전부 육사 출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통일지체 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올려가지고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학생들이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나겠죠? 학생들의 데모를 못하게 하려고 아예 원천 봉쇄를 하는 정책을 하나 내놨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졸업 정원제라는 거예요. 사상 초유의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 졸업은 정원만큼 하고 입학은 정원보다 훨씬 많이 입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데모하지 말고 공부해야 졸업할 수 있다 하고 9시 뉴스에서 계속 이걸 때리는 거야. 9시 뉴스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걸 2달씩 계속 뉴스로 졸업 정원제 특집을 하니까 그 해에 학력고사인데, 그 당시에 학력고사를 친 많은 학생들이 이 졸업 정원제에 주눅이 들어가 쫄아가지고 전부 안전 하향 지원을 하는 거야. 졸업하려고. 예를 들면 서울법대에서 100명을 모집하는데 130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을 탈락시켜, 학교 다니는 동안. 학교 다니면서 데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 봉쇄를 하는 그런 정책을 내놨는데, 근데 그 덕분에
학력고사를 친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안전 하향지원. 저는 뭐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 제가 뭐 학력고사 성적이 형편없었어요. 그때 내가 서울법대를 냈으면 됐다니까. 진짜요. 그때 서울법대 정식 커트라인이 310점인데 학력고사 340점 만점에 310점이 서울법대 커트라인인데 그 해에 180점짜리가 합격을 했다. 저는 180점 넘었거든. 나는 일단 200점은 넘었어. 근데 차마 용기가 없어가지고 서울법대는 못 내고 내가 경대법대를 냈잖아. 경대법대에 과가 3개 있는데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이 3개 있었어.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카트라인 낮은 정치외교학과에 딱 냈어. 쫄아가지고 40명 정원에 52명을 선발해. 9시까지 입장해서 면접을 봐야 돼요. 제가 9시 정각에 딱 그 교실 딱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교실 입구에서 내같이 생긴 놈이 한 놈이 내보고 49위 카더라고. 면접 보러 입장한 인간이 49명이라는 거야. 52명 합격시키는데 문 닫는 순간 49명이 돌았어. 어떻게 됐어요? 전원 합격이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미달로 들어간 미달로. 성적이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근데 들어가면 뭐예요? 공부하는 습관이 안 잡혀있죠. 어릴 때부터 공부 습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거기다가 내가 미쳤지. 그 당시에 제 인생에 멘토도 없고 아버지도 없었고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칠 아무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전두환 때문에 내가 대학 들어간 줄도 모르고 전두환 정권 타도 투쟁을 한다고요. 운동권에 투신해가지고요. 34살까지 쫓겨다니고 잡혀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시절을 겪다 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공부에 한이 맺혔죠. 이 좀 우리 고상하게 이야기합시다. 한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 자기 한 풀려고 애 키운다 하면 되게 듣기 싫죠.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 이거죠. 엄마들이 보면 뭐 이상한 거 막 시키더라고. 보면 다 엄마 처녀 시절에 아쉬웠던 거, 어린 시절에 아쉬웠던 거 있죠. 발레 시키고 막 이러죠. 피아노 시키고 발레 시키고 뭐 이런 거 보면 엄마들 해보고 싶은데 못 해봤거든. 그런 거 애들한테 다 시켜. 내가 아쉬웠던 것을 우리 아이는 겪게 하지 않게 하려고. 참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공부를 못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서울법대를 못 간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원인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못 올라가본 애벌레들의 탑, 그걸 이제 우리 아이를 끌고 올라가는 거지 이제. 이 뭐라 카노 이거 대치동에서 유행하는 데는 이제 로드 매니저가 돼가지고 아예 커리큘럼을 짜고 모든 것을 연구. 제가 잠순회 또 원조 멤버잖아요. 어떻게 또 내가 잠순회가 생기기 전부터 제가 잠수님을 알았다니까. 옛날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들었죠. 이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PC통신 시절부터, PC통신 시절에 요즘 말로 하면 네이버, 다음, PC통신 시절은 그게 뭐예요? 하이텔, 천리안. 엄마들 어려서 모르겠네 이거. 모르죠? PC통신 알아요? 아, 그 시절에 제가 그죠? PC통신을 통해서 PC통신 동호회에서 자녀교육 정보를 모으고 뭐 이랬다니까. 그때 잠순한테 하면서 같이 뭐 이랬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 초3 때 잠순이라는 사이트가 생겨서 바로 거기에 제가 초창기부터 합류해서 오랫동안 서울 대치동이나 뭐 이런 데서 흐르는 최신의 흐름을 제가 잠순을 통해서 다 알고요. 그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제가 학원을 뭐 싫어해서 안 보낸 게 아니고 이거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보낸 거예요. 그렇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 그 아쉬움을,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본 아쉬움 한번 해소해 보려고 아이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진짜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공부로 말하면 수능으로 뭐 우리 애는 실제 수능에서 약 심심하면 0.3%, 0.2% 일반적일 때 못하면 실제 수능에서는 약 0.05%를 받았어요. 전국에서 한 250등 안쪽에 드는 성적을 받았어요.
이게 엄청난 성적인데 이거 별로 실감을 못하네. 대구에서 10손가락 안에서 설수능으로. 근데도 거기서 만족이 없어요. 기쁘긴 해. 근데 서울대학 떨어졌잖아요. 그건 끝이 없는 거지, 끝이 없는 거. 어우, 내 이거 읽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 중단했는데 다음 주에 또 읽어주려고. 이 호랑이벌레와 노랑애벌레 이야기가 꼭 우리 인생 이야기 같아요. 이제 지겨워가지고 또 올라가거든, 호랑이벌레가. 남편도 결혼해가지고 오손도손 살다가 이제 또 막 일 벌리죠. 빚내가 사업하고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막 하고. 가면 막 아내들은 불안해가지고 막 말리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이 감동적인 장면이 요 직후에 나와요. 노랑애벌레는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그죠? 정말 꼭대기까지 그렇게 남을 짓밟고 올라가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길. 나비가 되면 날아 올라가서 진짜 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린 다 나비예요. 나비가 될 수 있는 애벌레예요.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벌레가 나무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거기 실을 자선해가지고 나중에 나비가 되는 거죠. 자기 위치를 지키기만 하면 우린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고. 근데 우리는 속아서 여러 다른 이데올로기들의 영향을 받죠. 학모 모임 당장 가봐요. 이제 계약했으니까 좀 있으면 또 모이겠네. 새로운 반 엄마들끼리 연락해가지고 거기 가서 너는 뭐하노? 우리는 뭐 한다? 뭐 너는 뭐 하고 있죠. 뭐 학원 이름 또 수케섬 달 쓰고 있어. 또 이름난 학원 뭐 수성구 가면 또 더 심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적고 있잖아요. 전화번호 따고 막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불안해져가지고 그래 우리 아이를 내 허리에 차고 또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불안해져가지고 어떻게 돼? 애를 잡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애를 혼내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애가 잘못해서 혼내는 것 같아? 전혀 아니에요. 우리 연구소 오는 애들 보면 다 멀쩡하더라고. 우리가 멀쩡하지 않은 거지. 불안해가지고 있잖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힘이 많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긴장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안 해도 될 일에 목숨 걸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막 이러잖아요. 여유가 없으면 막 지나가다 새치기 좀 했는데 깜빡이 안 엮고 새치기 했다고 추적해가지고 앞차 따라가가지고 앞에 세우고 밟고 이러죠. 저는 이거 해봤어요. 진짜. 아, 그 사람들 당황했을 거라. 이 3일 호텔? 요즘 3일 호텔 없어지고 그게 뭐 썼지? 여성병원? 여성병원만? 3일병원? 3일병원 내거리에서 있잖아요. 제가 앞산 쪽으로 우회전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인도가 초록색 신호예요. 초록색 신호 사람들 건너가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서 있었어. 그때 내가 축구 끝나고 내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이제 축구화 신고 축구복 입고 이제 운전할 때인데 내 뒤에서 대기해야 될 차가 안 기다리고 옆으로 와서 딱 새치개가 내 앞으로 싹 들어오는 거야. 나는 지금 인도에 사람 건넌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기분이 나빠가 있잖아요. 그날 헷가닥 해가지고 이 차를 쫓아갔잖아. 앞쪽으로 샥 가고 끝까지 가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앞에 딱 차를 들이밀고 세웠어. 더 이상 이 차는 이제 전진을 못해. 그래서 내려가지고 있잖아. 얼굴 시뻘겋게 막 축구 한 몰골 한번 생각해봐요. 땀에 젖어가 막 웬 괴물 같은 것이 뻘건 추링 있고. 그래서 내가 막 운전석에 다 가지고 막 차 안을 들여다보면서 막 험한 인상을 쓰면서 보니까 뒤에 와이프하고 애기들이 타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화 내다가 바로 돌아섰어, 내가. 내 인생에 여유가 그만큼 없어요, 젊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여유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미친 년 널뛰듯이 막 하게 돼요. 애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막 갑자기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제 강의 들으신 엄마들의 힘을 빼는 것이 제 목표예요. 특히 유아지 않은 엄마들은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막 지금 뭘 해볼 끼라고 막 있잖아. 조금만 영향을 받으면,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어리니까 가능성도 많고 뭘 시켜도 잘해 이 시기 때.
근데 이거 뭘 잘 시켜야 되지. 이 아까운 아이들, 소중한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딱, 이거 뭐랄까, 미니멈, 최소한 무엇만 하면 되는데. 엄마들은 막 뭐든지 다 잘 받으니까 이것저것 뭐 오만 걸 다 시켜가지고요. 애들의 가능성을 오히려 사장시키고. 뭐 많이 하다 보면 엄마들도 입댈 것도 많죠. 그 다음에 애들은 점점 자존감을 잃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원하던 그림대로 아이들이 잘 안 자라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 엄마들이 힘을 빼고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죠? 아이를 통해서 저처럼, 그죠? 이걸 대리만족이라고 하잖아요. 아이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를 정말로 농담 아니고요, 대통령으로 키우고 싶었어. 그 수성구에 가니까 제가 소문이 그래 나 있더라. 대구에 아이를 대통령 만들려고 환장한 아빠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있어. 나도 몰랐는데, 감쪽같이 몰랐는데 지난 학기에 어떤 막 왔어. 강의들 와가지고 우리하고 친해졌어. 지금도 저하고 성경공 모임 같이 하는데 그 엄마가 하더라고. 그게 알고 보니까 저예요, 저. 제가 실제로 노무현 만나가지고 우리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냉장고에 갖다 걸어놓기도 하고 있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길을 내가 아이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세뇌를 시켰어. 그 당시에 제가 대통령 후보들을 쭉 설명하면서 대통령 후보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군이 뭐고 내가 뭐겠어요? 법률가지, 법률가. 그죠? 이해창, 뭐 그 당시에 공통점은 대부분 서울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대를 안 나왔더라도 법률가고, 노무현도 법률가죠. 이해창도 법률가죠. 뭐 그래. 그래서 아이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세뇌를 시켰어. 니는 법률가가 돼. 근데 막 그 애벌레 탑을 막 그래? 밀고 올라가도록 아이를 세뇌시켰죠.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제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제 길을 막으셨어요. 법률가가 되는 게, 그러니까 서울법대를 가는 최적화된 길을 제가 이제 아이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국에 있는 모든 명문대학의 법대가 확 없어지더라고요.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서울대 정원도 확 줄었어. 서울대 법대의 정원만 205명이에요. 205명의 정원이 사라졌어. 우리가 수능에서 몇 등 했다고요? 250등 했어. 서울법대만 205명 있어도 서울대 경영대학 120명, 사회과학대학도 막 한 300명 이래 있거든. 휘파람 불고 들어갈 텐데.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 하자면 길고. 그래서 우리 젊은 엄마, 어린 엄마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 만족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유를 찾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은, 그래?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만족, 행복이 오지는 절대로 않아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아이가 진짜 무수히 좋은 성적을 많이 받았어요. 이 교육청 영재원에 0.2% 안에 드는 아이들 뽑는 15,000명의 같은 학급 동일한 학생들 가운데 20명을 뽑는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뭐 영재교육도 받고요. 뭐 오만 짓을 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만족이 안 와요. 지난 학기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아이는 지금도 대학교 4학년 다니고 있어요. 작년에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로스쿨 입문시험 쳤다고 했죠. 그러니까 문과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이 가려고 하는 로스쿨 입문시험에 7,500명이 시험을 쳤는데 우리 아이는 이제 작년에 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시험을 쳐봤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근데 어릴 때 책 많이 읽고 이래가지고 수학 공부를 저하고 같이 했죠.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하는 방식으로. 로스쿨 입문시험에서 7,500명 중에 약 120등을 했어요.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연대 고대 로스쿨 정원 120명씩. 문제는 애가 로스쿨을 안 가려는 거라. 성적은 철철 남잖아요. 지금 가도 뭐 학점이 아무리 나빠도 최소한 성균관대나, 그죠? 서강대 로스쿨은 갈 수 있고요. 경북대학교 로스쿨은 뭐 완전히 뭐 지옥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애가 로스쿨 안 갈라 해. 그러니까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성적을 받아도 그거 가지고는 아무 만족이 없고요. 우리는 지금 무슨 걱정하는 줄 알아요? 뭐 먹고 살고. 애가 지금 그 고민하고 있다.
그건 마치 이건 끊임없이 올라가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라 하노? 영화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 이거 예고편 말고 왜 미리 줄거리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있잖아요. 뭐라 하지 그거? 스포일러 그래요. 근데 스포일러 조금 이야기하자면 애벌레들이 올라가 보니까 꼭대기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문제는요, 꼭대기 있는 애벌레들이 꼭대기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안 해, 말 안 해. 나 충격받았어요. 야, 이 책을 쓴 사람 진짜 놀랍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왜 말을 안 하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노력이 허사가 되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는데 올라봐야 아무것도 없다 하면 자기들도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 있는 애벌레들은 말도 못하고 허망하고 그냥 그 높이 있는 거라. 밑에서 보기에는 와 쉽죠.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기뻐 100점 받으면. 근데 다음 시험 또 100점 받아야 되잖아. 이 서글퍼요. 그래도 또 속으로 이래 생각할 거야. 그래도 나는 100점 받아보고 싶다. 제하고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이 생각을 깨는 거예요. 그래도라는 제가 자주 하는 그래도 귀신. 그래도 뭐 잘 살아야지. 그래도 환경은 좋아야지. 우리 전부 여기 속고 있어요. 여기에 속는 한 아이하고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날이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우리 어린 엄마들이 주변 엄마들처럼 물론 젊고 하니까 힘이 좋겠지. 그죠? 애들 데리고 하루 종일 차에 실어가지고 코스를 돌면서도 전혀 지치지 않더라고. 힘이 좋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제 강의 들으면 안 돼요. 오히려 진짜 힘 빠진다니까. 근데 저는 정말 내 목표가 뭔가 엄마들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무슨 긴장을 하고 막 자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막 맨날 며칠 막 고민하고 막 물론 저도 그랬으니까 뭐 제가 큰 소리 칠 입장은 못 되고요.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실패하고 또 깨닫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니에게 미리 나눠드리는 거죠. 꼭대기에 가보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근데 꼭 굳이 꼭대기 안 올라가고 노랑애벌레처럼 그냥 나무에 매달려서 그죠? 때가 되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 탈피라고 하나? 나비가 돼서 날아오를 수 있어요. 그죠? 내 위치를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 엄마의 위치를 지켜야 하죠. 많은 우리가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 실수하는 경우가 뭔가 하면 내가 엄마인데 아이에게 엄마가 아니라 학원 선생님 역할을 하고 무슨 코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 엄마로서 할 말을 못하게 돼요. 아요? 너는 너무 소중하다. 이 말을 수학 채점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야, 이 바보 같은 거사, 이거 정신 안 차렸죠? 이런 말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야 하죠. 물론 엄마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애들이 그 학습을 돕고 이런 걸 지혜롭게 잘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엄마의 위치를 지키고 엄마로서 해야 될 말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해요. 너는 어떤 경우에도 소중하다. 이런 말을 해야 되죠.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죠. 거짓말이잖아.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됩니까? 저는 돼요. 저는 옛날에는 안 됐지만 제가 이제 철 들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여기 꽃들의 희망을 보면 노랑애벌레는 안 올라가죠. 호랑애벌레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려고 막 번거리는데 노랑애벌레는 지나가다가 나무에 매달려서 고치를 만들고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죠. 안 읽어봤으면 모르지. 꼭 제가 그 같아요. 저보다 먼저 자기 위치를 지키고 나무에 매달려서 나비가 되고 있는 그죠? 늙은 애벌레를 만나잖아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후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늙은 애벌레처럼 나도 나무에 매달려서 기다리면 내가 나비가 되는구나. 우리가 나비가 돼야 모든 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옛날엔 안 그랬어요. 네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너를 사랑하고, 네 개판 치면 너는 뒤진다. 내 마음이 항상 이랬다니까. 여러분들보다 먼저 제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우리 애가 26이에요. 4살 때부터 제가 직접 아이를 키웠다고 했어요. 4살 때. 무려 20여 년을 제가 해봤잖아요. 그리고 제 아이만 키우겠어요? 제 주변의 아이들, 교회 후배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영향을 받았어요. 잠수내에서도 제가 글 하나 쓰면요, 이런 건방진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제가 잠수내 잘 나갈 때는 제가 글 쓰면요, 조회수가 4천, 5천. 제가 어느 도시에 뜬다 하잖아요. 그럼 그 도시 잠수내 회원들 다 모였어요. 그리운 번님만 만나겠다고. 그게 실화예요. 제가 옛날에 영월에 어떤 펜션에, 잠수내 유명한 엄마가 하는 펜션에, 물소리 바람소리라는 펜션이 있는데, 거기 간다고 딱 일부러 잠수내 어디 구석에다 올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서울에서 오면서 있잖아. 영월 시내에서 통닭을 10마리나 튀겨가지고 그걸 들고 막 그리운 번님 본다고. 그 정성이 얼마인지 아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몰랐던 거라. 그러니까 애도 고생하고요. 애는 맨날 손톱 물어 뜯고요. 손톱을 못 깎아. 다 물어 뜯어가지고. 이 일종의 틱이라고 했죠, 틱. 눈 깜빡이는 거, 뭐, 손가락 빠는 거, 손톱 물어 뜯는 거, 전부 긴장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애는 아빠 앞에 항상 긴장해가지고요. 손톱 다 물어 뜯어가 없어요. 저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만은 손톱에다 뭐 이상한 거 발라주고, 막. 아휴, 다 제가 제 인생에 만족과 여유가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쫓겨서 그렇게 이제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이랬던 거죠. 지금은요, 제가 그 지난 날들의 제 실패와 이걸 다 갚느라고, 지금 내가 아이한테 어떤 부담도 안 줘요. 옛날에 내가 아이가 꼭 법률가가 되었으면 아빠 체면이 있지. 우리 애보다 공부 못하는, 훨씬 못하는 애들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아이 친구들이요. 생활이, 삶이 안정돼 있으니까 애들이 전부 다 공부 훨씬 못하는 애들이 다 지금 의대 다니고, 의전 다니고, 뭐 오만 거 다 하고 있어요. 약대도 가고. 근데 우리 애만 지금, 내 체면 생각하면요, 야가 최소한 로스쿨은 가져가지고 아빠 체면 세워줘야 돼.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그런 데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게 유명한 공지영이 쓴 소설의 뒷표지에 나오는 말이다. 공지영 알죠? 네. 공지영이 사연 많잖아요. 남편을 뭐 여러 명 거치고. 거기 보면 공지영이 쓴 소설 간다니까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이들이 다 배다른 아빠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큰 딸이 20대가 돼가지고 이제 사회로 진출하는데, 그 공지영이 자기 딸에게 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엄마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그 제가 공지영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공지영보다 내가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정말 그렇게 말해요.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살아있기만 해라. 최근에 우리 아이가 일본에 가겠대. 이번 학기에 그래 일본 관련 과목을 4과목이나 수강 신청을 했더라고. 그거 보니까 진짜 일본 갈란가 봐. 자기는 일본에 가서 일본의 글로벌 기업에 취직하겠다네. 뭐 보스턴 글로벌인가 하는 투자 회사가 있는데 거기 일본 법인이 취직하겠대. 왜 일본 가니까 일본이 살기가 좋대. 하고 정년도 없고. 얼마 전 신문도 스크랩에서 하나 보내주던데, 일본에는 대학 졸업자가 56만 명인데 은퇴하는 사람이 1년에 80만 명이래.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면 다 취직하고도 숫자가 모자란데, 그래 한국의 청년들을 주목하고 있다 하면서. 그래도 지가 눈치는 보이는데 아빠가 로스쿨 좀 이렇게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빠 일본에 가서 일본 로스쿨 갈게.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한 2, 3년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일본 로스쿨 갈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 하잖아요. 로스쿨 가지 마라 하면서. 미쳤나 하면서. 야, 일본에서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일본말을 지금까지 해온 그 아이들한테 네가 어떻게 경쟁에서 이기려고 네가 일본 로스쿨을 간단 말이고. 됐다. 그냥 일본에서 살아있기만 해라. 내가 이렇게 말했어. 애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어. 애는 그래도 아빠 좀 의식도 하고 눈치도 보고
미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가 봐. 아빠가 원하는 길을 지가 안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일본에서 살아있기만 해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괜찮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아빠로서 제대로 이제 살게 된 것을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한테 나누려고요. 차근차근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엄마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는 학업 공부 이야기 이런 것도 함께 하면서 어떤 엄마는 극하더라고. 선생님은 행복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자꾸 공부 이야기를 섞어서 해요? 하면서. 왜 하겠어요? 엄마들이 지금 관심이 그러니까 공부 이야기 안 하면 엄마들이 안 오니까. 엄마들 행복에 관심이 없어. 정말 나중에 어떤 지점에 딱 가보면요, 다 후회한다니까.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소통이죠. 소통. 지금 여기서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거든요. 어머니도 그런 책 많이 읽어보시죠. 이번에도 해민 스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선 좀 긴장을 풀고, 별거 아니에요. 언제 뭐 초등학교 다니고 저학년 때 뭐 굉장히 할 게 많은 거 같죠.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사실. 아주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여러 번 말하지만 어찌하든지 아이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서 그걸 즐겨 읽는 작업, 이거만 되면 나머지는 정말 쉬운데, 이거 안 되고 뭐 이거 레고 닥터니 뭐니 오만 프로그램, 요즘은 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 이름도 잘 붙여가지고 막 외우지도 못하겠어. 수학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은지. 뭐 요즘 엄마도 제일 좋아하는 거 뭐더라? 뭐 이상한 거 있잖아. 교구 팔고 막 하는 거고 뭐고. 어? 팩토. 그래 뭐 팩토니 뭐니 전부 이름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새로 뭐 개발해가 뭐 학습지 이런 것도 계속 개발하고 뭐. 아니 그냥 리딩타운 하면 될 낀데, 리딩타운 뭐 키즈, 리딩타운 뭐 우리 요 3, 4층 리딩타운이잖아. 뭐 오만 거 바꿔가면서 막. 아, 외우지를 못하겠다니까. 근데요, 브랜드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 본질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신발이라는 점 똑같아요. 이조시대는 집신 신었고, 일제시대는 남학신 신었고, 지금은 나이키 신은 것 뿐이지, 발을 보호하고 하는 신발의 그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잔여육도 똑같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동몽선습, 사자소화, 명심보감 이런 거 가지고 했어요. 지금은 뭐 전집 가지고 하고 막.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제발 전집 그만 사고 있죠. 여기 보면 정말 좋은 어린이책 많아요. 제가 언제 우리 엄마들 봉사자들이 늘어나면 우리 여기 있는 좋은 어린이책들 전부 정리하고 도서관처럼 정리해서 뭐 바코드를 붙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엄마들 빌려주고 이러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 벌써 우리 연구소 문 연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연구소의 책들을 그냥 개가식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빌려가고 빌려오게 하려고. 그냥 모르는 사람 말고 우리 연구소 아이들, 수학교실, 영어교실 엄마들에게 그냥 필요한 책들을 그냥 빌려가고 가져오고, 띵가면 뭐 자기 양심에 뭐 그리끼겠지. 이제 서로 신뢰하고 이렇게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정말 여기 주옥 같은 어린이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어린이책은 여기 와서 읽어야 되면 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번 학기 동안 어쨌든지 저는 제 소원은 엄마들하고 친해져서 그 아이들이 좀 엄마들이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이 엄마들 안에서 누리고 행복하게 자라고, 그죠?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날에서 제가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게 당황도 되고 또 설레기도 해가지고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들은 안 설레죠? 제 마음을 다 모를 거라.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금요일 강의예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요. 이 금요일 강의가 제일 행복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12년을 이 강의를 해왔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어린이 서점에서 어린이 서점 책방 주인이 저한테 강의를 부탁한 이래로
매주 방학을 제외하고 12년 동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한번 재미있게 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